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학 1 13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의가 13주, 14주 두 개, 2개 주가 남아 있고요.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고 방학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조금 강의를 충실하게 들어주시고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잘 끝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문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나가 정답인데 워커빌리티 양부 좋고 나쁨은 시공 조건을 무시해서 판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가를 보게 되면은 컨시스턴시가 작은 콘크리트는 워커빌리티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자, 오른쪽에 봅니다. consistency는 수량에 의해서 변화하는 콘크리트 유동성 정도이고 consistency가 작다고 해서 워커빌리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플라스티시티는 수량의 다소에 의한 연도의 정도로 표시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말한다. 오른쪽에 봅니다. 플라스티시티는 구조체에 탓을 댄 콘크리트가 그 부집에 잘 채워질 수 있는지의 난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말이 다르죠. 다음에 피니시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잔골재율, 잔골재 입도, 컨시스턴시 등에 의한 다짐의 용이 정도로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이다. 오른쪽에 봅니다. 마감성을 이야기하는데 표면 정리, 피니시빌리티는 도로 포장 등에서 골재의 최대 치수에 따르는 표면 정리의 난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2번 봅니다. 1번은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시의 시공 연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시공 연도, 다른 말로 워커빌리티라 그러는데요. 워커빌리티는 단위 시멘트량하고는 관계 있으나 시멘트 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업하는데 시멘트 강도는 굳고 난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르죠. 다음에 3번 워커빌리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 등은 관계가 있는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라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작업성, 다른 말로 워커빌리티, 또 다른 말로 시공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에 의해서 연행된 공기포는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에이즈를 일부러 넣어서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위 수량의 증가와 워커빌리티의 향상은 비례적이다. 오른쪽에 봅니다. 재래 분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워커빌리티가 증가한다는 것. 빈 배합이 부호 배합보다 워커빌리티가 좋다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깬 자갈을 사용한 워커빌리티를 개선하더라. 깬 자갈이라는 것은 일반 강자갈보다도 굉장히 끝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작업성은 떨어집니다. 자, 다음에 5번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다음에 보게 되면 물 시멘트 비를 W 나누기 C라 합니다. 그래서 재래 분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조건 없이 W 물 시멘트 B만 넣게 하면은 재래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재료 분리란 단서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6번 콘크리트의 강도는 변하지 않고 시공 연도를 조절하려면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가? 물의 정감, 시멘트의 정감, 물과 골재의 정감, 골재의 비율의 정감인데 오른쪽에 봅니다. 물과 시멘트는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골재의 비율을 정감하여 시공 연도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번 다음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나를 봅니다. 단위 수량이 많으면 컨시스턴시가 좋아 작업이 용이하고 재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정답은 똑같은 말입니다. 단서 조항은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 시멘트 비를 녹게 하면은 워커빌리티가 증가하는데, 조건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워커빌리티 물 시멘트 비만 녹게 하게 되면은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한없이 많이 넣게 되면 좋은 현상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8번 단위 수량의 다소 많고 적음에 의하여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로서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consistency입니다. consistent,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consistency는 단위 수량의 다소 많고 적음에 따르는 혼합물의 물기 정도 혹은 수량에 의해서 변화하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알아둬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번 AJ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가 되겠습니다. 가는 A 콘크리트로서 유효 공기량은 보통 4 내지 6%이고요. 그래서 2% 이하의 범위라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량이 6%를 초과하면은 압축 강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적 공기량이 4 내지 6%라는 것하고 최대 6%를 초과하게 되면은 압축 강도가 급격하게 저하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째 문제. 다음 배합 설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기술 중에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라 봅니다. 소정의 공기량을 가질 것 되어 있는데 0.3 내지 0.5% 정도의 값 틀렸죠. 공기량은 4 내지 6%가 가장 무난하고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11번째 EE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라 보게 되면 AE제의 사용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시키다 했는데 수량은 감소시키는데 압축 강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수량이 감소가 좋은 점, 압축 강도는 나쁜 점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좋고 나쁨이 상실되기 때문에 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12번 에이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다 봅니다. 온도가 낮으면 공기량이 적어지고 온도가 높으면 공기방울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양이 적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래서 서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13번째 콘크리트 중에 공기량에 관한 기술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슬럼프가 약 180mm까지는 묽은 비빔일수록 공기량은 감소한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컨시스턴시가 커지면은, 즉 슬럼프가 커지면은 공기량은 증가한 것으로 되는데 슬럼프 값이 180mm까지 증가하게 되면은 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공기 연행 공기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 봅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공기방울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연행 공기량, 콘크리트 속에 있는 공기량은 감소합니다. 다음에 15번째 AE제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라를 보게 되면은 AE 공기량은 진동을 주면 감소한다. 당연하죠. 진동기를 과다 사용하면 공기량이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16번째 콘크리트의 품질 특성 관리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라를 봅니다. AJ의 사용량이 동일할 경우 A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잔골재율에 따라 변화하나 잔골재 입도에 의해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골재의 입도에 따라서 입도가 작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도 공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17번째 콘크리트 강도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 A제를 혼합하면 시공 연도가 좋아지며 강도도 높아진다 되어 있는데 압축 강도는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A제를 혼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동결 융해 저항성이 향상되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내구성이 정대하게 되는데, 공기량 1%가 증가할 경우에 동일 슬럼프에 대해서 단위 수량은 3% 감소하고 압축 강도는 거꾸로 3 내지 5% 감소합니다. 그래서 물도 감소하고 압축 강도도 감소하더라는 것. 물이 감소한다는 것은 좋은 점, 압축 강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나쁜 점에 들어가는데, 두 개 가지가 서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에이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1 내지 2%의 크고 부정형한 기포가 함유되는데, 이의 명칭은 에이즈를 써서 생기는 것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고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기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인터랩트 에어라는 것은 갇힌 공기, 잠재 공기라는 것으로서 일반 콘크리트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19번째, 골재 분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봅니다. 중량 골재와 경량 골재 등 비중차가 큰 골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골재의 비중차가 크면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서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컨시스턴시가 좋아 작업이 용이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단서가 있습니다.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시공 연도는 증가하나, 조건 없이 물 시멘트 비만 높게 하게 되면은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21번째, 콘크리트의 품질, 특성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보면 다짐도, 콘크리트의 품질과 다짐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22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다른 말로 프레쉬 콘크리트라는데, 이러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즉 시멘트 모래자갈 물을 처음에 섞었을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항목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수밀시험을 보게 되면 수밀시험은 구조체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수밀시험은 물의 흡수 투과를 제어하는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혹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수밀시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상 방수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23번, 콘크리트 슬럼프 테스트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가? 나와봅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라 했습니다. 24번, 콘크리트 반죽 질기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에서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은 슬럼프 시험, 흐름 시험, 구간입 시험, 리몰딩 시험, 비비 시험 등이 있는데, 가와 있는 블리딩 시험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25번, 콘크리트 공사에서 워커빌리티의 측정법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표준관입 시험은 토공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것들 24, 25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콘크리트 강도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슬럼프 시험은 강도를 정한다. 슬럼프 시험은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시멘트 강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시멘트 강도와 물 시멘트 비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이야기 오른쪽에 봅니다. 시멘트 강도는 물 시멘트 비와 시멘트 강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같은 강도인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슬럼프를 변화시키려면 물로 조절한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같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잔 골재율과 슬럼프를 변화시켜서 동일한 물 시멘트 비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물 시멘트 비를 변화시키려면 세 골재를 조절한다. 물 시멘트 비는
용어의 정의가 물과 시멘트 비의 중량의 비이기 때문에 중량으로서 조절해 줘야 됩니다. 27번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28번도 여러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30번 이와 같은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안 들었을 분들은 여기서는 수업을 내용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32번 봅니다. 다음 각종 시험에 사용하는 기구와 사용 개수의 조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슈미트 테스트 해머, 이것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슈미트 해머법 혹은 슈미트 테스트 해머라고 하는 것은 경화 콘크리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경화 콘크리트의 표면을 슈미트 해머로 타격할 때 반발 경도로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시험입니다. 추정하는 시험. 그래서 강구조 리벳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것. 33번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슈미트 해머 시험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하면은 바로 그 값을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34번 다음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물 시멘트 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구성이 적다. 물 시멘트 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구성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는 원래 강알칼리성으로 철근의 방청 보호 역할을 하는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공기 중에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 수소나 칼슘이 서서히 탄산칼슘이 되면서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중성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36번 콘크리트의 중성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기호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계속됩니다.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의 수산화 칼슘이 중성인 탄산칼슘으로 변하여 알칼리성을 상실하고 중성화하게 됨으로써 내구성이 저하하게 되는데 이 화학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은 CO2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여기 나오는 이 CO2가 공기 중에 있던 CO2가 문제를 말썽을 일으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38번 콘크리트 중성화와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답은 질소인데 중성화는 수소나 칼슘 CaOH2를 이야기하고요. 이산화탄소 CO2, 탄산칼슘 CaCO3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 대한 이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소나 칼슘, 이산화탄소, 탄산칼슘을 화학기호로 뭐라 하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석 부순 골재를 이야기하면 쇠석 골재는 바위를 부수어서 골재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쇠석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일부에서도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중 알칼리 골재 반응의 대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라봅니다. 반응 시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열 방지 구조 철근을 사용한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40번 골재로서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에는 철근을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방청 조치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라 수밀성이 낮은 표면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밀성이 높은 표면 마감을 해주는 물로서 물이 침투할 수 없게끔 밀실하게 물에 대해서 밀실한 저항력을 가진 수밀성을 가진
마감이 돼야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자, 이 41번은 중요하네요. 보통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양은 염화물 이온량으로서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오른쪽에 봅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염화물 이온량으로서는 세제곱미터당 0.3kg 이하여야 되고요. 다음에 염화물 이온량으로서는 Cl-로서는 0.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염소 이온량 이 0.3을 초과하고 0.6 이하인 경우의 대책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물시멘트 비를 55% 이하로 한다. 나 AE 감수제를 사용해서 슬럼프를 100mm 이하로 한다가 아니라 AE 감수제를 사용하고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보통 합니다. AE제를 쓰게 되면 방청제를 쓰거나 피복 두께를 더 높여줘야 됩니다. 43번 철근 콘크리트 골재로서 부득이 해사, 바닷모래를 사용할 때에 특히 처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바닷물에 대해서 염분을 씻어내야 되겠죠. 나 보게 되면 충분히 물로 씻는다는 것. 44번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 누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전식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누전이 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44번까지는 몰라도 좋겠습니다. 자, 45번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 수축을 막기 위하여 철근의 피복을 가급적 두껍게 한다. 오른쪽에 봅니다. 주 봅니다.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하면 건조 수축 등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나와 있는 미리 수에 충실하게 따라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즉 시방서에 나오는 값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시공성 균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리미콘의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현장의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양생, 굳을 때까지 보호, 양육하는 것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보양이라는데 양생에 철저히 하고 시공 절차를 엄수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의 균열의 원인을 기록한 것이다. 이 중에서 균열의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콘크리트의 경화 전 균열, 콘크리트가 굳기 전의 균열 원인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거푸집의 변형, 아직 거푸집을 안 떼었으니까 경화 전이고 진동 및 충격, 소성 수축 및 치마까지는 다 경화 전의 균열인데 건조 수축, 수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굳고 난 다음에 수년간 혹은 수년 뒤에 발생되는 그러한 균열이 건조수축 균열, 수화열의 균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은 경화 후의 원인이고 수화열은 경화 전의 원인이라는 것 두 개가 중복되어 있네요. 그래서 건조수축은 경화 후에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균열이 되겠습니다. 47번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방사형 망상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장 큰 균열의 원인은 시멘트 이상 팽창입니다.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 발생 방지법으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라를 보시게 되면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시킨다. 시멘트는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멘트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9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6시간 정도 경과한 후 콘크리트 표면을 관찰한 결과 상부 철근의 배건 모양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 균열의 원인은 어느 것인가? 철근을 따라서 가는 균열을 침하균열이라 합니다. 혹은 침강균열이라고 합니다. 철근을 따라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화 전에 생기는 균열로서 침강균열이라 하다는 것.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물의 슬래브를 시공하고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 보의 단부와 슬래브가 연결되는 위치에 상부면에서 일직선으로 볼을 따라 한 바퀴 균열을 발생하였다. 이때 균열의 가장 큰 원인은 상부 철근 내려앉기에 의한 균열이 되겠습니다. 철근이 처져 버렸습니다. 철근이 처짐에 의한 균열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